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주식경제 채널 86번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잭슨홀 미팅의 중요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설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미국 증시가 가파른 상승을 시작했고 마감 시간까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잭슨홀 미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이란 지역 연준 중 하나인 캔자스 연준이 1978년부터 매년 주최해온 일종의 경제 심포지움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장들, 재무부 장관들 그리고 저명한 학자들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한국은행 총재도 물론 당연히 여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임 김중수 총재는 매번 참석을 했는데 이번 이주열 총재는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FOMC 미팅과 달리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을 받는 행사임에는 분명한데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10년 잭슨홀 미팅이 열렸던 8월 27일,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연설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비전통적인 방법, 즉 양적 완화를 통해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 초부터 시작한 1차 양적 완화를 2010년 1분기에 종료했는데요. 추가적인, 즉 2차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보인 것입니다. 당시 증시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당시 장중 한때 0.72%까지 하락하던 S&P 500이 상승 반전하며 1.66% 상승한 채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날을 저점으로 증시는 승승장구하며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강타하기 전인 2011년 5월까지 무려 31.8%나 상승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 8월 23일 잭슨홀 미팅에서는 마리오 드라기 당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 도입의 힌트를 시장에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영업일 유럽 증시는 2.16%나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까지 23.8%의 강한 랠리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드라기의 발언이 애드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잭슨홀 미팅 연설의 시작과 동시에 스크립트 전문이 해당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번 파월 의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드라기 총재는 예정에 없던 이야기를 쏟아냈고 이는 종합해보면 양적 완화였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잭슨홀 미팅은 소폭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평균 물가제의 도입을 공표한 것인데요. 흔히들 말하는 AIT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힌트가 나오거나 실제 정책 결정이 이뤄지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잭슨홀 미팅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잭슨홀 미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잭슨홀 미팅 이후 왜 증시가 상승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꽤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선언하거나 테이퍼링에 대해 강한 힌트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매파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 같은 부정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파월 의장은 이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기에 소위 숏 포지션을 거두어 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번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언급한 부분과 7월 FOMC 회의록에서 나온 문구를 비교한 표입니다.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그냥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사실 연준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한 분들이라면 의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단순 경제 심포지움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테이퍼링 개시와 같은 통화정책을 내릴 수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준이 테이퍼링 개시와 같은 통화정책을 내리려 했다면 작년에 평균 물가제도 도입을 공식화하기 위해 잭슨홀 미팅에서 특별 FOMC 회의를 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특별 회의를 개최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총 3일로 예정된 잭슨홀 일정이 하루로 줄어들고 대면 미팅이 비대면 미팅으로 전환되었을 때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특별회의 같은 것은 열리지 않겠구나
란 걸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사실 연준은 완화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특별회의를 열기는 했어도 긴축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특별회의를 열지는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금융위기나 코로나와 같이 총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 자산시장을 구해내기 위한 완화적인 조치는 특별회의를 열어서라도 실행해야 하지만 단순히 자산 가격이 좀 비싸 보인다는 이유로 갑자기 특별회의를 열어 긴축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필요 이상으로 자산시장은 과도하게 놀라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증시 전문가들, 심지어 미국 연준을 담당하고 출입하는 저널리스트들까지도 잭슨홀에서 테이퍼링과 관련한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고 보았으니 이 같은 매파적 시각 혹은 증시 하락 베팅이 꽤 많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FOMC 인터뷰의 일부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That suggests that we wouldn't see anything before September or November in your meetings. And I know a lot of people on Wall Street have basically felt you're going to lay out your taper plans at Jackson Hole. 질문자인 마이클 매키는 무려 1980년에 뉴스위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여 현재는 블룸버그 TV 앵커로 활약하고 있는 베테랑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런 그조차 시장의 많은 참여자들이 잭슨홀 미팅에서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에 대한 파월 의장의 답변 중 일부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There's nothing I can say about Jackson Hole.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잭슨홀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되었는데 오죽했으면 이 같은 기대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음 수익률 자료는 7월 FOMC 회의 이후부터 지지난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 일정이 3일에서 하루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경된 날까지의 자산 가격 변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의 조기 테이퍼링 기대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등 신흥국 증시, 그리고 유가, 금, 환율 등 미국 달러와 대비되는 모든 자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86번가 라이브에서는 한국 시장이 최근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과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이 이번 잭슨홀에서 한 멘트 중 중요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7월 FOMC 회의록의 하이라이트였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연내 테이퍼링 실행을 주장한 것에 대해 본인도 대부분에 속한다 라고 밝힌 점입니다. 파월이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다만 그리고 시간이 한 달 흘렀는데요. 현재는 파월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7월 FOMC 이후 나온 중요 경제 지표인 7월 고용의 경우 시장의 예상치를 넘는 호조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점을 파월 의장이 언급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일견 매파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멘트에서 델타 변이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비둘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둘을 믹스해보면 그래서 현재 파월 의장은 지금 매일까, 비둘기일까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음 두 문장이 중요합니다. 테이퍼링 개시 이후에는 자연스레 다음의 단계를 밟게 되는데요. 첫째는 보유자산 만기 도래 시 재투자 여부, 둘째는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테이퍼링이란 매입하는 자산의 양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이퍼링을 종료할 때까지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계속 커져갑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에는 보유자산의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재투자를 함으로써 대차 대조표의 크기를 유지해 나갑니다. 만약 재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보유자산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자산 시장에 긴축적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요. 테이퍼링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정말로 긴축적인 결정이 언제부터 이뤄질지에 대한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미리 보유자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다음 문장이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어머나, 시장이 궁금해할 것들을 미리 알려주다니. 여러분, 연준이 이렇게나 친절합니다. 보유자산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향후 정말로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단어인 어커머더티브를 사용함으로써 시장을 안심시켰고요. 금리 인상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테이퍼링 시기와 속도가
금리 인상 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이라는 공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금리 인상에는 훨씬 더 엄격한 테스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비둘기적인 발언입니다. 86번가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여기서 무언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진행하면서 했던 멘트와 동일한 멘트를 지금 파월 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 차례 86번가에서 언급했기에 더 이상 이야기 드리는 것이 민망한데요. 현재 테이퍼링 진행 과정은 2013년 테이퍼링 진행 과정과 정말로 비슷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에 대해 다룬 이전 86번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6번가에서는 향후 연준의 테이퍼링 결정 시기를 11월 FOMC 회의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자칫 지루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영상 내용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